언슈퍼바이즈 러닝을 눌러보시면요. 보시면 그 저희가 머신러닝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그 크게 뭐 몇 가지 분류를 이렇게 나눠서 이제 부르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슈퍼바이즈 러닝과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 결국 그 차이는 뭐냐면 슈퍼바이즈 한다는 게 그 그 슈퍼바이즈 하는 게 이제 지도해 준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지도한다는 얘기도 되고 감독한다는 이야기도 되고 그래서 학습 과정 중에 누군가가 지도를 해주는 이제 그런 학습 과정, 학습 분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 그리고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그렇지 않은 경우고 그리고 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학습이라고 부르면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좀 모르는 관계를 데이터들과 경험을 통해서 그 어떤 모르는 함수 관계, 역학 관계를 이제 배운다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이제 러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 이제 그 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오늘 살펴볼 건데요. 이게 그 간단한 정의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러닝이라는 것은 여기 첫 부분에 보시면 어떤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 X와 또 알고 있는 데이터 Y 이 두 개가 짝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X가 뭐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거 뭐 뒤에를 먼저 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그 이제 컬럼별로 보면 제일 왼쪽에 이제 로우 데이터라고 되어 있고 진짜 그냥 날 데이터 그리고 그 오른쪽에 피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아웃컴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아웃풋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네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로우 데이터 지금 정보 흐름을 지금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학생이 성적이 얼마나 좋을 학생 이번 학기 성적이 얼마나 좋을지를 보면 학생과 그 학생이 가지고 내는 퍼포먼스 그 성적과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을 내 컴퓨터 프로그램이 받아들였을 때 이 사람의 소프트웨어 랩 이번 학기 성적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뭐 함수 관계를 이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학생과 그 성적과의 굉장히 복잡한 그 관계를 이제 머신 러닝을 통해서 학습하고자 하는 뭐 그런 거죠. 근데 그 학생은 그냥 사람인 거고 물리적으로 그냥 사람인 거고 우리가 걔의 성적을 예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정보 흐름들을 통해서 표현을 할 텐데 그 학생 그 자체 그런 것들을 이제 로우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라든지 환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저 뒤에도 나오겠지만 환자를 여러 명을 놓고서 그 환자의 피 검사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이 이 병이 걸려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 사람이 안전한지 아닌지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머신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진단 머신을 만들고 싶은데 그 환자의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환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안전한지 아닌지 병에 걸렸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 판단을 위해서 아까 무슨 말씀 드렸냐면 피 검사를 해서 피를 뽑아서 좀 그런 얘기를 했죠. 피 검사를 하면 온갖 수치들이 있고 그런 이제 환자에 딸려 있는 어떤 그런 수치들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우 데이터에 딸려 있는 어떤 수치들 이런 것들을 그 피처라고 두 번째 컬럼에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학생 같으면 이 학생이 얼마나 성적이 좋은지 그냥 학생 뭐 얼굴만 봐서는 모르고 얼굴 봐서 모르고 키 봐서 모르고 몸무게 봐서 모르죠. 그런 거 모르는데 뭔가 그 학생의 특징 중에 피처라는 게 결국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학생의 로우 데이터의 피처 특징 중에
그 성적에 뭔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특징들을 모아놓은 거를 이제 피처라고 부르는. 여기 보면 이 학생이 그 얼마나 자주 잠을 얼마나 많이 자는지, 그 뭐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돼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연결이 돼 있긴 하겠죠. 잠을 뭐 어느 정도 연결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는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뭐가 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인스타그램 같은 걸 얼마나 자주 열어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성적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술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 뭐 그런 것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이 있을 만한 학생의 어떤 특징들, 뭐 예를 들어서 지능 지수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게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뭐 좀 좋은 성적이 나오겠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학생의 나이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처럼 20대 초반이고 이러면은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성적들이 좋을 것이고, 복학하고 나이, 아니 복학한 게 아니고 이제 저처럼 굉장히 늦게 만약에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면 30살, 40살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걸 공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도 나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이도 뭔가 이 사람의 그 성취도에 연결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피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 피처라는 단어가 여기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피처를 가지고서 어떤 수치를, 그러니까 뭐랄까요, 성취도라는 수치를 내가 매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시험 성적, 그건 이제 수치잖아요. 그 시험 성적을 이제 아웃컴이라고 보고, 그러면 그 시험 성적에 따라서 뭐 그레이드는 정해지는 거죠. 학점은 뭐 몇 점 이상이면 A, 몇 점부터 몇 점 사이는 B. 그래서 학생의 이름을 집어넣었을 때 이 사람이 A를 받을지 B 받을지를 이제 배우는, 그러니까 여러 그 뭘 가지고 배우는지는 아마 여러분들 선배들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그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쌓여있던 선배들의 이런 잠자는 시간, 이런 데이터들이 다 수집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았던 성적, 그리고 학점,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면 뭔가 그 데이터들에서 이런 관계를 찾을 수가 있는. 그래서 그 관계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 피처와 아웃컴 사이의 관계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인스타그램 하는 시간, 술 먹는 시간, 뭐 네 개만 중요하다고 치면 그 네 개와 이 사람 기말고사 점수의 관계를 우리가 이 fx라고 이렇게 모르는 관계를 그렇게 이름 붙여놓고, 그 fx가 어떻게 표현될지를 살펴보고, 그 여러분들 선배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 관계를 학습을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그래서 지금 x와 y의 관계, x가 아까 그 잠자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그런 거였고, y는 시험 성적. 그러면 이 함수는 4차원, 아까 그 학생 문제 같은 경우는 4차원 입력을 받아서 숫자 하나를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들, 그러니까 y와 x는 여러분들 선배들 데이터에서 가져오고, 그러면 그 짝이 다 있을 거잖아요. 학생 한 명당 그 피처 4개가 있고, 출력된 점수가 있고, 그러니까 기말고사 점수가 있고, 그게 뭐 학생이 10,000명씩 이렇게 쌓여 있다 하면 그 10,000명의 그 5컬럼짜리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경우에 그 함수 관계는 모르죠. 아는 거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죠. 알면은 그냥 그 계산해버리면 돼요. 근데 뭐 우리가 알고 관심 있는 것들은 대부분 복잡한 관계, 알 수 없는 관계들인데, 걔들을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배우고자 하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피처의 예가 여기 쭉 몇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어떤 그 어떤 메일을 받았을 때, 그 메일이 있을 때 그 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 구분해주는 그런 그 그런 이제 그런 머신이 있잖아요. 그런 AI 머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메일 서버에도 다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근데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메일 자체, 걔가 이제 로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메일 자체를 받아들여서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를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피처가 무엇일지, 그 메일에서 그 중요한 피처가 무엇일지 생각해보면 그 메일에서는 보면 이 그 메일 단어들을 쭉 나열해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뭔가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뭐 어느 정도 알아챌 수 있잖아요. 스팸 보통 메일에는 잘 없는데 스팸에는 많은 단어들. 예를 들어서 뭐, 그죠? 뭐 은행 계좌라든지 뭐 급하게 어디에 송금을 하라든지 뭐 이런 얘기 그런 뭐 송금 그다음에 뭐, 뭐 긴급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스팸인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돈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공짜 무슨 뭐 뭐 공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자들의 데이터 병원의 환자들의 데이터들이 쭉 있을 텐데 그 환자가 이제 로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 환자의 진단 결과들 있죠. 어떤 검사 결과들 피검사 체중 몸무게 그 환자에 딸려 있는 그런 수치들 그런 것들이 이제 피처가 되겠죠. 그리고 그 뭐 그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서 고객마다 이 사람이 그 어떤 아이템들을 많이 자주 구매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성향을 파악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로그인했을 때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광고를 띄워주면 이제 그 광고주가 되게 좋아하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온갖 쇼핑몰에 다 깔려 있는데 어떤 쇼핑몰은 굉장히 바보같이 이걸 띄워주는 그 광고를 띄워주는 애가 있고 장사가 잘 돈을 많이 버는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정말 이 사람이 필요하고 굉장히 흥미있어 할 만한 그런 것들을 탁탁 띄워주는 그런 쇼핑몰들이 있죠. 그래서 그, 고객의 어떤 구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그 회원 가입할 때 입력했던 그런 사람의 나이, 성별, 결혼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직업 그런 거랑 이 사람이 최근에 구매했던 아이템들 어떤 분야 걸 몇 개 구매했고 어떤 분야 걸 몇 개 구매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피처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다음에 구매할 확률이 가장 높은 아이템을 띄워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복잡한 함수죠. 이 사람의 구매 기록들, 성별, 나이, 뭔가 이 사람의 특징을 받아들여서 그게 X가 되고 FX는 그걸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다음에 살 만한 물건,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골라주는 그런 함수. 그 관계가 굉장히 복잡할 거잖아요. 그거를 온갖 그 쇼핑몰에 쌓여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이제 배우겠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피처라는 것들은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쭉 한번 그냥 넘어가 보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아주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프리딕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프리딕터가 결국에는 그 fx랑 비슷한 거를 fx가 출력해 주는 거랑 비슷한 것을 출력해 주는 어떤 머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머신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간단한 뭔가 문제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쪽 U 컬럼 그러니까 U 이제 수평축에 있는 게 내 뭐 어떤 한 차원 숫자 하나일 뿐이지만 그게 이제 구매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피검사 결과 수치들 뭐 그런 피처가 되고 요 V 수직축이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뭐 쇼핑몰 같으면 이 사람이 뭐 닌텐도를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이제 수치화한 어떤 그런 출력 결과가 되는 거죠. 그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의 그 진행도, 위중도랄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직축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오른쪽 수평축 결과가 이 환자의 뭐 피검사 결과, 체중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각 환자 한 명당 이 파란 점 하나에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U와 V의 관계를 어떤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어떤 폴리노미얼 함수를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파란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폴리노미얼 함수를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거죠. 이 주황색으로. 그럼 이건 왜 배우려고 하냐면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이전에 우리 병원을 거쳐갔던 환자들의 기록들을 가지고 이 주황색,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커브를 만들어 놓으면 이젠 뭘 할 수 있냐면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을 때 같은 검사를 다 해봐서 요 U라는 오른쪽 축에 새로운 환자를 위치시킬 수 있으면 이 함수 관계가 이제 주황색 커브로 우리가 학습을 시켜놓은 거니까 그 함수 관계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새 환자인데 검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 당뇨병의 위중도가 얼마나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 모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우리가 배워놓은 함수 관계를 그 모르는 함수 관계를 학습을 통해서 배워놓은 애를 이제 프리딕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x와 y 관계를 x와 y의 그 과거에 쌓여 있는 데이터 페어를 통해서 그 함수 관계를 원래는 fx인데 그거는 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gx라는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폼으로 gx를 만들어 놓고 이제 새로운 환자 x가 들어오면 그 g에다가 통과시켜서 이제 y를 이제 얻어내는 거죠. 그 예제를 지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도 예제를 쭉 한번 우리가 뒤에 살펴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간단한 이 함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하려는 거는. 그렇지만 그 가장 간단한 함수 관계가 실제로 다룰 수 있는 데이터와 표현할 수 있는 그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수학적으로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많은 실제적인 상황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차차 얘기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gx가 뭐냐면 우리 내 함수 관계를 이 fx, 이 함수 관계를 여기 있는 함수 관계를 내 나름대로 fx랑 가급적 가깝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제 gx입니다. 얘가 이제 프리딕터인 거죠. 그 프리딕터를 내가 그냥 가정하기를 내 피처에 이 x, 이 피처에 이렇게 선형 조합으로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 프리딕터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햇이라고 쓰인 건 우리 그때 그 칼만 필터링 거기에서도 본 것처럼 뭔가 모자가 씌워져 이렇게 꺽쇠 모자가 씌워져 있으면 그 변수의 실제 값은 아니지만 내가 이제 최대한 잘 추정한 내 추정치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y는 이 환자의 당뇨병 위중도인데 그 추정치를 어떻게 계산하고자 하냐면 gx로 계산하고자 하는 겁니다. gx는 x가 이제 d 차원의 그러니까 피처가 d개라고 하면 이렇게 세타 1부터 세타 d까지 d개의 어떤 파라미터에 의해서 선형조합으로 표현되는 그런 함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복잡한 이 관계를 이 선형 관계로 가정하고 프리딕터를 학습한다는 건 뭐냐면 이 세타를 찾는 거예요. 내 쌓여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 쌓여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세타가 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 세타를 찾는 게 결국엔 머신러닝 문제가 됩니다. 머신러닝 문제가 결국엔 그 문제예요. 세타죠. 근데 지금 가장 간단한 형태, 이 리니어 프리딕터 형태로 내가 모델링을 이렇게 했었고 리니어 프리딕터는 뭐 결국에 보면 이 y 햇이 x1에다가 세타1이 곱해지고 x-d에다가 세타 d가 곱해지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세타1과 세타 d, 세타1부터 세타 d 그러니까 내 모델을 파라미터화하는 그 파라미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 별게 아니라 세타1이 크면 x1이 조금 변했을 때 그 프리딕션이 많이 변하겠죠. 그러니까 이 민감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리니어 프리딕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똑같은데 조금 더 복잡한 애는 여기 보면 저희 x2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마지막 한 까지는 아까 위에 리니어 프리딕터에서 가져온 거고, 첫 번째가 그냥 x1이 곱해져 있지가 않고, 첫 번째가 그냥 상수. 그러니까 얘는 이제 위에 바로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리니어 플러스 선형과 선형 텀들과 어떤 상수 텀이 더해진 형태인데, 이런 함수를 우리가 affine 하다고 부릅니다. affine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리니어 프리딕터보다는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게 많겠죠. 주로 요 내용을 affine 프리딕터를 우리가 사용을 할 텐데, affine 프리딕터는 뭐냐면 결국 내 피처들에다가 그냥 하나의 추가적인 피처를 더하는데, 그 피처를 그냥 콘스탄트 1로 놓으면 그러면 이제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머신러닝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내 모든 데이터 셋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훈련 데이터, 아까 얘기한 여러분들 선배들의, 아니면 우리 병원을 지나갔던, 우리 병원에 거쳐갔던 그 많은 환자들의 데이터,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X가 그 환자의 피처인데, 이 X1, X2, XD는 결국 뭐냐면 그 각각 수치들, 뭐 X2가 체중, 뭐 XD는 뭐 피검사에서 뭐 어떤 수치, 뭐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 다 수치화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1이라는 컨스턴트 피처를 넣어서 뭐 이제 이런 affine 프리딕터를 만들고, 세타1, 세타2는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학습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학습의 목적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X는 환자마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환자마다 내 아웃컴 Y가 있을 것이고, X가 있고 Y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환자 기록 중에 환자 첫 번째 환자, 첫 번째, 두 번째 환자, 세 번째 환자, 네 번째 환자 이렇게 쭉 있을 거잖아요. 환자 뭐 100명의 환자가 있다. 그러면 환자 한 명, 환자마다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냐면, 뭐 키, 몸무게,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무슨 어떤 검사 수치, 쭉 뭐가 있겠죠. 뭐 첫 번째 환자는 180cm에 몸무게가 70kg, 콜레스테롤 수치가 뭐 6, 어떤 검사 수치 4, 뭐 이렇게 쭉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테이블은 뭐냐면 내 과거의 환자들의 테이블. 다시 얘기하면 과거의 환자들 테이블을 가지고 내가 훈련을 시킬 거니까 훈련 데이터, 학습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죠. 뭐 큰 병원 같으면 굉장히 많을 것이고, 네. 그러면 이 지나간 환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뭐랄까요? 이 사람들이 당뇨 수치, 당뇨 위중도라고 합시다. 위중도가 높으면 이 사람은 1년 후에 살아있을 확률이 낮은 거고, 그런 게 있겠죠. 어떤 중요한 위험한 병이라고 하면 어떤 검사 수치들은 쭉 했더니 이 사람은 뭐 10, 이 사람은 뭐 쭉 해서 이 사람은 뭐 70, 뭐 이렇게 쭉 테이블이 검사 결과들과 차트를 다 뒤지면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학습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리는 얘가 이 환자가 결국에 뭐죠? 얘가 로 데이터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검사 기록들, 얘가 피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위중도, 얘가 아웃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까 학생 데이터 같으면 학생 1부터 뭐 쭉 있을 것이고, 뭐 잠자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뭐 이렇게 쭉 컬럼들이 있겠죠. 그러면 아까
요 컬럼이 결국에는 X1, X2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할 수가 있죠. X2부터 합시다. X3 쭉 해서 뭐 X가 D개였고 그리고 얘는 Y였고 그리고 요거는 뭐 하여튼 이렇게 되죠. 되고 얘는 그 로 데이터고 그래서 아까 뭐 D개의 피처라고 했고 X1은 그냥 컨스턴트로 정의했고 그러면 이게 각각 환자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인덱스는 저희가 요 위에다가 이렇게 첫 번째 환자 같으면 이렇게 써주고 두 번째 환자면 n번째 환자면 n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괄호에다가 환자 번호를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럼 그 환자마다 y가 다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테이블 지금 제가 써놓은 테이블을 결국에는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슬라이드에서 그 각각의 문자 표현들이 의미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X1, 요 하첨자는 어떤 피처인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여기 있는 하첨자들 그리고 위에 있는 뭐라고 하지? 하첨자가 아니고 상첨자는 아니고 뭐지? 하여튼 위에 있는 숫자들은 데이터 번호를 의미하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식은 이 프리딕션은 어떤 환자 하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 학습이 뭐라고 했냐면 요 파라미터 세터 1, 세터 D까지를 찾는데 어떤 애를 찾냐면 내 과거 데이터, 훈련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세터를 찾는 거라고. 그럼 가장 잘 설명한다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 내 프리딕션 값이 실제 Y, 실제 Y와 거의 같으면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데이터잖아요. 근데 뭐 모든 데이터에 대해 대부분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 차이가 내 프리딕션과 실제와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하면 뭐 안 좋은 거고. 그래서 그 차이를 가장 작게 만드는 이 세타를 찾겠다는 게 것이 문제가 실제로 안에서 풀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empirical risk minimization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empirical이라는 건 어떤 실험이라는 의미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험은 뭐냐면 과거 데이터와 내 프리딕션 내 모델의 출력값을 비교하는 실험인 거예요. 비교해서 그게 작으면 잘 되는 틀리면 내 모델을 좀 수정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라는 것은 내 모델과 그 실제 값, 내 모델 출력과 실제 값이 많이 다르면 리스크가 큰 거고 굉장히 작으면 리스크가 작은 거고 그래서 그 리스크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그 리스크를 그냥 최소화하는 그런 세타를 찾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이 y는 이제 실제 출력 값이고 y hat은 내 프리딕션 값이고 보면 y는 내 실제 출력 값이고 y는 y hat은 y hat은 내 프리딕션 값이고 y가 실제 값이니 그냥 각각의 그러니까 어떤 환자에 대해서 이런 양을 정의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내 출력 값과 걔하고 제곱한 거.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도 그냥 제곱하지 않고 그냥 절대값으로 더할 수도 있을 거죠. 아니면 또 다른 방법도 더할 수가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죠. 뭐 퍼센트 차이를 정한다든지 여기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있는 것처럼 나와 그러니까 출력값과 실제값의 뭐 퍼센트 차이 이런 걸 정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요 슬라이드에서는 요 가장 위에 있는 제곱을 어떤 그 로스는 뭐냐면 어떤 한 데이터에 대해서 그 프리딕션 결과와 실제 결과의 차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로스를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더하면 그게 이제 empirical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데이터에 대해서 y는 실제 그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거고 y는 여기 이쪽에 있는 거고
y hat은 그 오른쪽에 있던 피처들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를 제곱한 걸 내가 로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위에 제가 어깨 괄호를 안 쓰고 그냥 썼구나. 여기 보면 이 작은 소문자 L은 로스 펑션이었고, 예. 저희 수식이 되게 못생겨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생겼지? 보시면 우리가 작은 L이 뭐냐면 데이터 하나에 대한 로스였고, 걔를 그냥 N개의 데이터 N명의 환자에 대해서 그냥 다 더한 걸 이제 큰 L, 제일 왼쪽에 이렇게 날려쓴, 대문자 L을 날려쓴 것처럼 이게 이제 결국 엠피컬 리스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실험, 모든 N명의 환자에 대해서 그걸 다 실험을 해보고, 그 로스를 다 더하면 그게 작으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박스 쳐 있는 요 전체 표현이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굉장히 작다 그러면 내 모델이 내 훈련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모델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y hat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gx라고 프리딕션 함수로 정의했기 때문에 뭐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gx가 아까 뭐였어요? fi는 한 함수로 표현이 됐죠. 세타1 더하기 세타2 곱하기 x2 쭉 합한 거. 그래서 그 차이에 이 로스 펑션을 제곱으로 정의했으니 그냥 그걸 쭉 써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그 환자에 대해서 yi와 xi는 어떤 벡터죠. d 차원의 벡터. 얘에다가 g라는 함수를 통과시키면 affine 펑션을 통해서 뭔가 숫자 값이 나오고, 그게 이제 y hat이죠. 그 두 개의 차이를 다 더한. 그게 결국에는 우리 그 실험 통계 같은 데서도 공부를 하고 어떤 실험 과목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거잖아요. 에러를 스퀘어해서 썸한 거. 그러니까 썸하고 그다음에 n개로 나누었으니까 이걸 우리가 민 스퀘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엠피컬 로스는 결국에는 우리 문제, 지금 이번 주에 할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민 스퀘어 에러가 어떤 엠피컬 로스가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표현하고 이 표현하고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g라는 함수를 이렇게 세타 트랜스포즈 x로 표현을 했죠. 여기서처럼 우리가 affine 프리딕터로 표현을 하기로 했으니까 리니어 프리딕터랑 affine 프리딕터랑 다른 건 없고, 다르다면 똑같은 폼인데 다른 건 상수가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피처 하나를 그냥 원으로 있던 피처에다가 1이라는 새로운 피처를 그냥 하나 더 넣어서 풀면 똑같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하는 세타를 찾으면 그냥 학습이 끝나는 겁니다. 그 학습이 결국에는 데이터를 계속 넣어보고 온갖 GPU를 써서 계산하든 온갖 계산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되죠.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여기 프리딕터라고 하는, 이게 결국에는 이 프리딕터를 디자인하는 게 머신러닝 문제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는 리니어 프리딕터라고 가정을 하고 이 세타를 가장 좋은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세타를 찾는 게 지금 리니어 프리딕션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 선형 함수 구조로 하지 말고 이 구조를 x가 들어가서 뭔가가 튀어나오는 y가 출력이 되는 그 함수 구조를 어떤 폴리노미얼 함수들의 조합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은 딥 뉴럴넷이라고 해서 다층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신경회로망을 가지고서 이런 프리딕션 함수를 모델링하고, 그 신경회로망에 들어있는 이런
신경 회로망들도 결국엔 이런 파라미터들로, 세타라는 파라미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 세타 파라미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 프리딕션 함수를 신경 회로망으로 모델링한 다음에 걔를 이제 학습을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요새 많이 하는 이제 딥러닝 문제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엠피컬 로스는 결국에 이렇게 됐죠. 모든 y와 프리딕션 값의 차이의 제곱을 다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더한 걸 이제 로스라고 부르고 엠피컬 로스라고 부르고, 걔를 최소화하는 어떤 세타를 찾으면 이제 학습이 이제 완료되는 거고, 그러면 그 학습된 세타를 가지고 다음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을 뭐 응급실에 입원시켜야 될지, 중환자실에 입원시켜야 될지, 아니면 일반 병실에 입원시킬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줄이려고 하는 게 지금 파란색 박스가 쳐진 애고, 걔를 쭉 다 그냥 풀어보면 똑같은 애를 딱 풀어보면 이제 제곱 합을 쭉 풀어보면 오른쪽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세타는 그 D 차원 어떤 벡터인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거고, 거기에는 그 이제 모든 합의 그 표현이 나타나죠. 그리고 첫 번째 제곱합은 여기 보면 세타 트랜스포즈 x1 빼기 y1의 제곱.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환자에서 온 값이고, 첫 번째 환자에서 온 로스 값이고, 그 로스 값을 계속 n명의 모든 환자에 대해서 더한 게 첫 번째 줄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의 표현은 이게 x1하고 세타 트랜스포즈하고 x1은 보시면 그 둘 다 D차원 벡터라서 세타 트랜스포즈 X는 어떻게 생겼냐면, 세타가 D차원 벡터인데 트랜스포즈 해놨으니까 이렇게 생겼고, X는 또 같은 크기인데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세타 트랜스포즈. 근데 결국 X 트랜스포즈 세타하고 똑같죠. 결국 이너 프로덕트니까 순서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놓은 게 지금 두 번째 줄인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첫 번째 텀, 그 다음에 n번째 텀까지 세타가 공통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니요. 그 전에 지금 이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는 어떻게 갔냐면, 이 n개의 제곱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걔를 각각의 항을 제곱하기 전에 각각의 항을 이렇게 벡터로 쭉 쌓은 겁니다. n개의 벡터로. y1부터 yn까지 n개의 벡터를 이렇게 쭉 쌓으면, 그러면 이제 둘이 똑같죠. 그 벡터의 놈의 제곱은 원소에 다 제곱한 거니까. 근데 이제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로는 세타가 이제 공통적이기 때문에 이 X 부분만 이렇게 따로 어떤 큰 매트릭스로 묶고 Y 부분만 이렇게 큰 매트릭스로 묶은.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 줄은 이 각각을 그냥 다르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Y를 쭉 쌓아놓은 거를 그냥 어깨 수 없는 그냥 Y라고 부르고, 지금 네 번째 줄에 있는 그 왼쪽에 나타나는 매트릭스는 보면 X1이 피처인데, 여기 보면, 제가 지금 박스 치고 있는 여기 보면, 얘가 X1에 트랜스포즈를 해놓은 거죠. X1은 이렇게 쭉 얘를 이제 수직으로 쌓아놓은 거고, 트랜스포즈. 그래서 결국에는 X1 트랜스포즈랑,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이 X1의 트랜스포즈가 되고, 두 번째 줄은 X2의 트랜스포즈가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그려놓은 데이터 테이블에 각각의 로가, 그러니까 로는 환자에 해당하는 거고, 컬럼은 피처에 해당하는 거고, 마지막 컬럼은 아웃컴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그 테이블에 이쪽 각각의 로에 나타나는 것들은 그 해당하는 환자의 피처들을 가로로 쭉 쌓아놓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 x의 3 n번째 환자에 쭉 x의 n번째 환자의 d 이렇게 쭉 쌓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요 테이블 위에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박스를 치고 있는 이 테이블 있죠. 테이블하고 걔를 이제 문자로 표현해 놓은 게 이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입니다. 그렇죠? 좀 띄어서 그릴 걸. 그렇죠. 위에 테이블도 첫 번째 환자부터 n번째 환자까지를 이거를 쭉 로에서 쌓아 놓은 거고, 그리고 걔를 이제 그냥 x1 우리가 쓰는 그 문자 정의대로 쭉 표현해 놓은 게 아래쪽에.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는 애는 그 아웃컴들을 쭉 세로로 쌓아놓은 거.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y라고 부르고 이거를 내가 x라고 부르겠다 이겁니다. 저쪽에 우리 슬라이드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가 결국에는 이 MSE, 그러니까 empirical risk가 이 empirical risk가 파란색 박스가 이 empirical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empirical risk가 결국에는 x와 y를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그냥 큰 그 우리 데이터 테이블에 있던 걔를 그냥 쭉 잘라서 이렇게 가져와 버리면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x 세타 빼기 y의 투놈의 제곱과 같은 같이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x는 다 아는 거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 줄 표현에서 n은 환자 사람 그 데이터 개수니까 알고, x는 그 테이블에서 긁어온 거니까 알고, 환자 데이터 피처들 긁어온 거니까 알고, 세타는 내가 찾아야 되는 거, y는 테이블에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모르는 게 세타고 나머지는 다 데이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제곱, 마지막 표현을 최소화하는 세타를 찾으면 그냥 그게 이제 학습이 된 거죠. 그거를 뭐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업데이트해서 찾는 방법도 있고, 한 번에 계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마 그 여러분들 선형대수 시간에 맨 마지막 표현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스퀘어, 그러니까 어떤 벡터에 지금 x세타 빼기 y가 어떤 벡터잖아요. 지금 언노운이 들어가 있는 벡터인데 그 벡터의 제곱을 다 더한 거잖아요. 그걸 최소화하는 걸 찾는 세타가 이제 우리 문제입니다. 러닝 문제. 그런 문제가 이제 그 선형대수 시간에 리스트 스퀘어 문제라고, 리스트는 가장 작은 거, 스퀘어는 제곱합 문제는 문제.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 문제,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 아니면 뭐 최소 자승 문제 뭐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최소 자승 그래서 우리가 x 세타 빼기 y에 지금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 매트릭스와 벡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얘가 이제 x고 얘가 세타고 얘가 의 제곱을 미니마이즈하는 세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x는 다시 보면 요 각각의 로는 각각의 환자 데이터, 환자의 검사 데이터, y의 각각의 로는 각각의 환자의 위중도, 그리고 세타는 내가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걸 미니마이즈하는 세타는 여러분들 선형대수에서 공부하신 것처럼 어떤 세타냐면 x 트랜스포즈 x.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이 x와 세타를 알면 이렇게 x 다 아니까 이거 계산할 수 있고 인버스 계산할 수 있고 이거 계산할 수 있고 뭐 이거 다 아니까 이거 그냥 쭉 곱해버리면 가장 얘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세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보기 좋게 하자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 인버스를 계산하고 트랜스포즈 계산하지 않고 여기 이 뒤에 나오겠지만 파이썬의 넘파이에 있는 모듈을 그냥 사용할 겁니다. 여기 있네요. 리스트 스퀘어 이런 문제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만 우리는 리스트 스퀘어 넘파이에 있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아까 살펴봤던 그 폴리노미얼 피팅하는 문제인데 폴리노미얼 피팅하는 문제인데 여기 지금 이 웹페이지에 가시면 어떤 CSV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고 그 파일은 보면 두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와 V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U는 그러니까 그 U와 V를 UV 평면에 이렇게 플롯해 놓으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지금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을 이 데이터를 하여튼 요 포인트들을 좀 요 위에 그 CSV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걔를 이제 학습을 하고자 아까 주황색 같은 커브로 학습을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결국엔 나는 뭘 만들고자 하냐면 U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V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학습 데이터 말고 새로운 U가 들어오면 그거에 해당하는 V가 뭔지. 그래서 V를 V 햇을 이렇게 모델링 하겠습니다. 그럼 U가 들어오면 세타 제로 더하기 세타 1 U1, 세타 2 U제곱, 세타 3 U제곱 이렇게 쭉 해서 내 파라미터 세타 제로부터 세타 5까지 6개짜리 파라미터 그리고 내 피처는 모든 데이터 U에 대해서 피처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피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U가 들어오면 피처는 그냥 쭉 5제곱까지 따로따로 계산해버리면 그게 이제 피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왼쪽에 1부터 U제곱 쭉 써 있는 게 어떤 데이터의 그 피처의 트랜스포즈해서 옆으로 쭉 늘려 세워놓은 거고 세타는 세타 0부터 세타 5까지는 내가 찾고자 하는 그거고 그래서 이 에러를 이 프리딕션 에러를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더하는 겁니다. 지금 위에 계속 했던 걸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다시 쭉 써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 V 햇은 여기 이제 두 번째 줄처럼 두 번째 줄에 누워있는 이 피처하고 세타의 트랜스포즈에서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로 V 햇이 나타나고 VI는 그냥 내 데이터에 로 데이터에 있는 거죠. 그 실제 출력값. 그래서 그 차이의 제곱을 다 더해서 더하는 걸 미니마이즈 차이의 제곱을 다 더해 놓은 걸 미니마이즈 하는 세타를 찾는 그러면 이렇게 쭉 쓸 수가 있고 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뭐냐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줄은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피처 예를 들어서 내 U하고 V 중에 첫 번째 U가 0.1이다 그러면 첫 번째 피처는 1, 두 번째 피처는 0.1, 세 번째 피처는 0.0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 데이터 U는 U하고 V는 내 그 파일에 있던 데이터고 그걸 이용해서 이런 폴리노미얼 프리딕션을 하는 근데 이제 이게 세타에 대해서는 선형이죠. 내 입력 데이터 U에 대해서는 폴리노미얼 펑션이지만 세타에 대해는 리니어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 프리딕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U와 V를 사용해서 이렇게 X와 Y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만 만들면 이제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리스트 스퀘어 함수에 넣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아이고. 그래서 한번 이거를 살펴보시고 이렇게 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피처 매트릭스를 만드는 과정을 여기 이제 보여놨고 그래서 이제 피팅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차수를 낮춰 D를 이렇게 3으로 하면 뭐죠? 3으로 하면 2차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 D가 3이라는 거는 피처가 3개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피처는 컨스턴트고 두 번째는 리니어, 세 번째 쿼드래틱 펑션. 그다음에 2로 하면은 이제 선형
피팅하겠다는 얘기가 되고, 선형 피팅은 잘 안 맞겠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선형 그 피팅 선형 프리딕터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쿼드레틱 2차 함수로 피팅을 하는 경우, 뭐 선형이랑 크게 다를 게 없네요. 3차 함수로 피팅하는 경우 좀 더 잘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뭐 아까 1차, 2차보다는 좀 더 낫지만 뭐 그렇게 하나씩 계속 늘려가면서, 아까 뭐였죠? 6이 제일 잘 맞았나? 이렇게 뭐 좀 잘 맞는 걸 이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지금 D를 다르게 하면서 요 매트릭스를 형성하고, 요 줄이 이제 그 X 매트릭스 형성하는 부분이죠. Y는 뭐 그냥 Y를 쭉 쌓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X와 Y를 집어넣으면 리스트 솔루션을 찾아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찾은 옵티멀 세타에 대해서 지금 이 주황색 그림은 어떻게 그렸냐면 0부터 1까지 100포인트를 쪼개서 그러니까 새로운 U가 0부터 1까지 100포인트가 쪼개진 거. 그러니까 0부터 1 사이에 100포인트가 새로 들어왔어. 그거에 대한 프리딕션 결과를 이렇게 출력한 게 이제 주황색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U가 들어오면 그거 뭐 집어넣으면 되겠죠. 다음 마지막 예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자 예제인데, 요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실행을 시키시면 어떤 데이터를 받는데요.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아까 여기 제가 손으로 써서 그렸던 요 테이블이 그냥 다운로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각각의 로가 환자고, 그러니까 환자가 0번부터 441번까지 442명의 환자가 있는 거예요. 컬럼이 11개인데 첫 번째 컬럼에는 이제 이 사람의 나이, 두 번째 컬럼에는 성별, 세 번째는 뭐 이렇게 그 BMI가 체중하고 체중하고 그 키의 어떤 그런 거죠. 관계죠. BMI가 작으면 뭐 하여튼 잘 아실 겁니다. 체질량 지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혈압, 그다음에 S1부터 S6까지 6개 쭉 있는 게 어떤 피검사에서 나온 수치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환자 데이터가 쭉 있고, 맨 마지막 컬럼의 Y는 이 사람이 당뇨 위험 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Y는 결국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이 1년 후에 이 당뇨병이 더 위험해질, 당뇨병 때문에 위험해질 어떤 수치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번 환자 같은 경우는 151, 예를 들어 3번 환자 같은 경우는 206이니까 꽤 지금 안 좋은 상태인 거고, 안 좋아질 거, 그러니까 1년 후에 안 좋아졌던.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어떻게 얻은 거냐면, 지난 환자들을 1년 동안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이 Y를.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피처들은 환자가 들어왔을 때, 환자가 처음 이 병원에 왔을 때 이 피검사를 해서 이런 수치들을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치료를 해서 1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수치화해 놓은 게 마지막 Y 컬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리딕션 모델 가지고 하려는 건 뭐냐면, 새로운 환자가 들어오면 여기 있는 대로 테스트를 다 해봐. 그래서 검사 수치들을 보면 내 모델에다 그 수치를 넣으면 이 사람이 1년 후에 어떤 이 당뇨 때문에 위험해질 확률이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라는 걸 프리딕터가 알려주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이러면 여기에서는 그럼 뭔가요? 여기에서 보면 마지막 컬럼 Y는 우리 그 위에 요 노테이션에 따르면, 여기 이제 XY 노테이션에 따르면 마지막 컬럼이 그냥 Y가 되는 거고, 제가 그 환자 데이터를 각각 로로 이렇게 쌓아놨으니 얘를 그냥 긁어오면 X와 Y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컬럼이 Y고 그거 뺀 나머지 컬럼들은 그 전체가 그냥 X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에서 그것만 읽어오면 그냥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 결과가 되는 거예요. 보면 X를 긁어와서 만들었고 Y 만들었고 리스트가 똑같이 풀어서
민 스퀘어로도 계산해보고 이제 옵티멀 세타를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이 과정이 지금 선형 문제고 이런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 스퀘어 함수를 집어넣어서 이제 학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고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하는 이제 딥러닝 과정 같은 딥러닝, 딥 뉴럴넷으로 이 프리딕터를 설계를 한 그런 딥러닝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한 번에 이 리스트 스퀘어 문제로 이런 한 개의 함수로 이제 어디야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솔루션이 계산이 되지가 않고 데이터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부분 쪼개서 좀 업데이트를 하고 학습을 조금씩 시키고 조금씩 시키고 그래서 학습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시키게 됐죠. 근데 지금은 개념적으로는 학습이라는 개념, 거기서 사용되는 피처라든지 아웃풋이라든지 학습이 실제로 푸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딥러닝이나 여기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런 문제는 다 동일한 문제인데 이제 구체적인 그 최적 파라미터 탐색 과정 이런 것들이 약간씩 이제 다르게 됐죠. 그래서 지금 옵티멀 세터를 찾아놨고 여기서 한번 그럼 세터 옵트가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보면은 한 11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네, 첫 번째부터 숫자 11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첫 번째 숫자는 그냥 컨스탄트 피처에 대한 그 민감도고 그러니까 그 바이어스 텀 있죠. 하나 더해진 거. 나머지 10개는 여기 A지부터 S6까지 요 10가지 피처에 대한 그 민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서 지금 내 환자는 환자는 각각 10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고 출력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아까처럼 폴리노미얼 함수를 이렇게 그려서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신 뭘 보여주냐면 각각 모든 환자에 대해서 그 당뇨 위험 수치 Y하고 내 프리딕터가 출력한 내 학습된 프리딕터가 출력한 Y 햇을 따로따로 딱딱딱딱 모든 환자에 대해서 찍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프리딕터가 정확하다 그러면 이 400명의 환자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지금 한가운데 있는 까만 선 위에 모든 데이터들이 찍히면 그 얘기는 결국 내 프리딕터가 완벽하다라는 얘기가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씩 퍼져 있으면 에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 한 포인트는 이 포인트가 지금 까만 그 다이아고널 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가 결국 그 내 프리딕터의 에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 그 다이아고널에 쫙 몰려 있으면 정확한 프리딕터인 거고 이게 어느 정도 퍼져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에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프리딕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프리딕터를 찾았는데 왜 이렇게 퍼져 있을까요? 그 퍼져 있는 이유는 우리 모델, 이 선형 모델, 이 Fine 모델이 Fine 모델로서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찾은 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더 에러를 줄이고 싶으면 뭔가 좀 더 복잡한 구조의 프리딕터를 설계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각각의 성별이라든지 BMI, 그다음에 그 혈압 이런 것들에 뭐 어떤 아까 폴리노미얼 피팅한 것처럼 제곱한 것들을 또 새로운 컬럼을 쌓아서 입력 피처로 사용을 하면 점점 더 정확하게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터 옵트를 학습을 시켜서 세터 옵트를 찾아놓은 이유가 결국 뭐였냐면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찾고자 하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제 몇 년 전에 한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서 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 데이터가 지금 보면 첫 번째부터 이제 그 각각의 그 피처들이 뭐였냐면 나이, 성별, 뭐 BMI, 그다음에 혈압, 그다음에 6개는 그 피검사 수치인데 뭐 그 중에 하나는 뭐 콜레스테롤이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그런 건데요. 제 건강검진 결과에 있던 수치들을 쭉 넣어서 내가 1년 후에 당뇨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 위험 수치를 계산하려고 하면 요 벡터
이게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x인 거죠. 10개로 이루어진 숫자. 거기에 내 피처는 거기 맨 오른쪽에 컨스턴트 피처가 하나 추가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1을 쌓아서 새로운 피처를 만든 거죠. 그럼 내 프리딕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내 피처하고 그냥 옵티멀 세타를 인너 프로덕트 해버리면 내 출력 값이 내 그 위험 수치가 그냥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위험 수치를 여기다가 이제 아까 요 위에 요 그림에다가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에 위치한지를 살펴봤더니 여기 있더라고요.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이쪽 Y쪽으로 크면 그러니까 원점에서 멀면 멀수록 그 당뇨에서 뭐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내 모델을 만들고 학습을 시키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이 되게 길었는데 길지 않았네요. 이 지금 공부한 내용들을 쭉 한번 이게 하루 지금 1시간 만에 제가 대충 막 넘어오긴 했지만 이 많은 내용을 커버한 건 좀 굉장히 무리가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 머신러닝 같은 거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면 오늘 예제는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예인데요. 제가 요새 그 솔루션을 계속 못 올렸는데 곧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어보세요. 파워 디맨드 필릭스 열어보시면 일단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데이터부터 보면 첫 번째 셀 실행시키면 어떤 데이터가 로드되냐면요. 그냥 숫자가 쭉 몇만 개로 되어 있는 그냥 숫자 하나가 쭉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P예요. P. 그 P는 뭘 가지고 있냐면 그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그 파일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길이 21,960개의 숫자인데 각 숫자가 뭐냐면 매 시간 한 2년 반 정도 동안 그럼 2년 반이면 시간이 한 21,000 이 정도 되나 보더라고요. 하루에 24시간, 1년에 365일. 그거에 2년 반 정도를 세면은 2만 개 정도 되나 봅니다. 그러면 2년 반 동안, 매 시간 동안 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된, 그러니까 그 전력량을 기록해 놓은 데이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가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오른쪽 축이 그때부터의 흐른 시간이고, 그러니까 수평축이 시간이고, 수직축이 그 전력량,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된 전력량입니다. 보시면 여름에 시작한 거니까 지금 첫 번째, 그러니까 보면 1년 주기로 뭔가 확 많이 필요했다가 좀 적게 필요했다가 많이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여름에 보면 이제 여름에 시작한 거고 겨울에 끝난 거니까 여름 7, 8월 이런 때 전기가 많이 필요하고 에어컨을 많이 쓸 테니까 그리고 겨울이 되면 좀 필요량이 적어지고 이런 걸 이제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얘를 지금 마지막 2주 동안만 플롯을 해보면 결국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보면 좀 작은 스케일에서 보면 지금 보면 24시간이 하루잖아요. 보면은 하루 주기로 뭔가 확 필요했다가 줄었다, 막 늘었다 줄었다 하고 그리고 좀 더 큰 스케일로 일주일 단위로 뭔가 또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패턴인 걸 볼 수가 있죠. 보면 그래서 이 두 그림 살펴보면 하루 단위로 뭔가가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나고 일주일 단위로 뭔가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나고
더 멀리서 보면 이제 1년 단위로 뭔가 이런 패턴이 나타나. 그래서 지금 하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지금 이게 최근 이제 2만 시간 동안 기록한 전력 요구량인데 앞으로 2주 동안 지금부터 2주 후 사이에 언제 그 전력 요구량이 맥시멈이 될까를 예상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걸 알면 그러니까 그 전력 뭐랄까 한전 같은 그런 사무소 그 전기공사 같은 데서 한 2주 동안은 내가 그거를 예상치를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왜 그 2주 동안 2주 후까지를 알아야 되냐면 그래야 내가 왜냐하면 그 만약에 굉장히 많은 뭔가가 필요하면 내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저쪽에 뭐 공장 같은 데 좀 잠깐 세우고 이게 만약에 요구 전력량을 못 맞춰주게 되면 도시 전체가 이제 정전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언제 굉장히 피크를 칠 것 같으면 내가 다른 뭐 전기를 많이 쓰는 다른 데 같은 데에 좀 협조를 구해서 이때 피크가 예상되니 네가 그때는 좀 줄여달라 뭐 이런 액션을 하든지 아니면 뭐 방송을 막 내보내서 그때 위험하니까 좀 줄여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과거 데이터들을 가지고 2주 후까지 중에 2주 미래 2주 내에 언제가 가장 위험한지를 찾아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순서대로 쭉 해보시면 되는데 이 모델을 그러면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쭉 쌓으면 어, 뭐 2만 개의 데이터가 쭉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데이터마다 피처를 어떻게 잡냐면 지금부터 여기 있는 것처럼 H라는 어떤 고정된 숫자를 놓고서 예를 들어서 24시간 지금부터 24시간 전까지의 데이터 24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내 지금 데이터, 지금 시간의 피처로 잡는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요구 전력량이 있고 그게 이제 Y고 Y 해시 되고 그 지금 시간의 요구 전력량은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이전에 어떤 몇 시간 동안의 전력량이랑 관련이 있겠다라고 내가 모델을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한 숫자는 H가 336. 그러니까 2주 동안, 그러니까 지금부터 2주 전까지의 데이터를 내 피처로, 336개의 데이터를 피처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2만 1000개 중에 처음에 336개 빼고는 336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그 피처와 336개, 그 모든 시간마다 336개의 피처와 실제 요구량, Y. 실제 요구량은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선형 모델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세터 1, 세터 2는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문제고 G1부터 그러니까 GI부터 그 H 시간 후까지 건, 뭐 H 시간 전까지 건 이런 그 데이터는 뭐 그 데이터에서 읽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전 2주 동안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음 시간에 전력량을 예상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데이터를 노멀라이즈 하라는 얘기고 표준화 노멀라이즈 한다고 하면 더 이해가 되시죠. 표준 편차를 계산한 다음에 표준 편차를 다 나눠버리라는 얘기고 아니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이 데이터를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눠서 이제 정규화라는 얘기고 걔를 이제 G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규화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만드시는 거예요. 정규화한 데이터를 그려보면 똑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X와 Y를 이제 만들어서 뭐 만들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적혀있는 대로 하시면 되죠. 그 2만 개 데이터 중에 초반 17,500개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걔는 이제 2년 정도 데이터 이거거든요. 걔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켜보시라는.
얘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학습을 시키시면 얘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시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옵티멀 세타를 한번 옵티멀 세타가 336개짜리 벡터일 거잖아요. 그 벡터를 한번 그려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면 뭔가 이런 결과를 얻을 텐데 이게 보면 그 내 프리딕터 모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세타를 살펴보면 세타가 큰 게 이제 민감도가 큰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거라고 했잖아요. 보면 지금 파워,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파워 디맨드 그 전력 요구량은 과거 336가지의 숫자 중에 과거 336시간의 데이터 중에 보면 지금 바로 인접한 시간의 데이터가 굉장히 영향이 크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24시간 전에 게 영향이 크고 그다음 그러니까 하루 전이죠. 그다음에 이틀 전 크고 사흘 전도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뭔가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당연하겠죠. 일주일 전 같은 시간, 2주일 아니죠. 하루 전 같은 시간이 영향이 크고 그러니까 직전 시간이 영향이 제일 크고 이 두 그림 중에 아래 그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면 직전 시간이 영향이 되게 크고 그다음에 하루 전 게 영향이 크고 그 다음에 하루 전부터 이틀 전 사이엔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다가 이틀이 되면 지금 50 근처에서 뭔가 또 영향이 있고 사흘 전, 나흘 전 쭉 점점 줄어들다가 일주일 전이 되면 또 영향력이 있고 그런 걸 이제 이 옵티멀 세타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맞는 얘기 같죠. 그 같은 날에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요일이면 뭔가 더 비슷할 것이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그 이 데이터를 17,500개만 위에서 잘라서 트레인 셋, 학습 데이터로 쓰라고 했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보면 밸리드 셋이라고 나왔는데,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 해보려는 건 뭐냐면, 이 학습 세트를 가지고 트레인 세트, 그러니까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그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잘 설명하는 어떤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원하는, 이 학습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건 뭐냐면,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트루 값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지금 다 있는 데이터인데 지금 2년 반치의 데이터인데 그 위에 2년만 학습에 쓰고 나머지 반년 데이터는 학습에 안 쓰고 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학습이 완성이 되면 그 학습된 결과를 요 지금 남겨놨던 거 거기에다 넣어보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엑스밸리드는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셋은 밸리데이션이 뭐 검사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검사 세트에 대해서는 테스트 세트.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이라고도 부르고 테스트라고도 부르는데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는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잘 하도록 학습을 하진 않았는데 학습은 결국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잘 하도록 학습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잘했는데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또 잘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트레인 셋에 대해서 학습을 잘 시켰는데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는 결과가 안 좋다. 그러니까 이 로스가 엠피컬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러면은 학습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시키지만 꼭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만 잘되는지를 봐서는 안 되고 학습 안 시킨 또 다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되는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연습을 해보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금 트레인셋과 테스트 밸리데이션 셋을 나누고 트레인셋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RMSE를 그 MSE를 트레인셋에 대해서 계산해보고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계산해보고 그래서 트레인셋의 MSE는 굉장히 작아야 되고 그걸 작도록 우리가 설계를 한 거니까 그렇지 않은 그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는 그 MSE를 줄이도록 설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잘 일반화를 하는 설계가 되어 있으면 밸리데이션 셋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검사를 해보면 밸리데이션 셋에서 보면 한 1, 20% 정도 큰 오차가 나왔는데 뭐 그러면 봐줄만 한 보통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르지만 그러면 뭐 봐줄만 하네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마지막 문제는 내 프리딕션한 모델을 가지고 우리 그 주식시장 그 데이터 가지고 뭐 1년 후까지 예상해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한 것처럼 진짜로 2주가 아니네. 그 일주일 동안을 그 미래를 예측을 해보라는 거. 그래서 언제 가장 많이 필요할지. 그래서 뭐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면 여기 이제 주황색이 우리 그거였는데 과거 데이터였는데 지금부터 24시간이 아니고 7일 동안에 이 결과를 프리딕션 한 게 이제 파란색 데이터. 그래서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프리딕션이 됐죠. 그래서 언제 몇 시간 후에 가장 위험한지를 프리딕션 하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과제 설명, 뭐 수업 내용도 그렇고 과제 설명도 좀 길고 했는데요. 또, 차, 차, 어, 뭐 오늘 꼭 끝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이 수업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예를 가지고 이 문제 실습 문제를 어떻게 할지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가면서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